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자, 이번에 읽어본 책은 차이나 리터러시라는 책입니다. 맨 처음에 이 책을 고를 때는 중국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내가 혹시 중국의 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읽은 책이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현중 감정 의 근본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한 방향과는 좀 다른 책이었습니다. 내용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싫으세요? 그러면은 너는 못 배운 놈입니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현중 감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 중국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큰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고마운 존재다. 마지막으로는 나중에는 중국이 경제 규모 측면에서 이제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을 직접 겪은 저자가 본인이 경험한 것들, 공부한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우선 중국에 대해서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약간의 현중 감정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열이 확 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읽었던 내용들 하나씩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하나의 중국이라는 도그마. 중국은 이 원차이나 정책을 펼치자는 게, 홍콩도 중국, 대만도 중국, 수교를 대만과 맺으면은 우리랑은 안 맺는 걸로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도그마, 신념, 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한번 102페이지. 이를테면 소분홍들이 중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맞춰 한푸만을 찬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 소분홍은 우리나라 이제 네티즌처럼 이제 중국의 이제 그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네티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중화 민족에는 포함되지만 비한화한 소수 민족을 차별하는 형태를 보인다. 겉으로는 중화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수한 한족과 열등한 소수 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을 설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서구 주류 사회가 이슬람을 포함한 비서구 문명권의 국가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품지만 막상 자국의 영토 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지 못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중국의 인구가 이제 10억을 이제 훨씬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20배, 20배도 넘는 아주 그 많은 인구의 그 광활한 영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시스템은 결국에는 중국의 핵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한족이 중심에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소수 민족. 근데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열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인데 사실은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는 한족,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국 사회의 어떤 그 한족들, 소분홍 네티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품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여기까지 읽을 때는 이 저자가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탄을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도시 화율이 60%에 머무는 향촌 중시 국가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지나치게 빠른 도시화 진척은 위험하다는 시각이 있다.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독재의 기반을 지켜야 할 당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 내용은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그 호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도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B 도시에 가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 이동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 농촌에 살던 총각들이 도시에 와서 아주 그 가난한 빈민공, 농민공 뭐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호구제의 영향, 다른 도시에 가면 여러 가지 도시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그 같은 중국 내에서라도 다른 도시에 가면 불법 체류자 이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저자는 이거는 중국의 시스템상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 도시 화율이 60%에 이르는 향촌 중시 국가다. 아직은 농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호구 제도는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게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니네가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간 놀라운 내용인데요.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독재의 기반을 지켜야 할 당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낸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사인 거고요. 이 한겨레 계열의 정신적인 아니면은 사상적인 큰 틀에서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에서 이 중국이 독재 기반을 지켜야 할 당위의 근거가 되고, 중국은 아직까지 독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그 이유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역대 지도자들 중에서 이 한겨레 신문
경우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 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과라고 할 수 있는 독재를 너무 심하게 했어 라고 하는 게 부각이 돼서 결국에는 그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절하에는 한겨레라든가 이런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분들이 아니 그 중국이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독재의 기반을 지켜야 할 당위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점점 가관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미리 경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생각이 약간의 혐중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인정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그 뭐 뒤로 가기라든가 스마트폰 종료 뭐 이런 거를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나는 조금 더 그 호기심을 좀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국이 대만을 놓칠 수 없는 것은 민족의 통일 정서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남쪽 바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충분히 키워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대만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갖춰야 할 소프트 파워는 폐쇄적인 한족 중심주의나 중화 민족주의가 아니라 대만 시민들이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민족과 이웃 나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좀 쎄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문장의 첫 부분, 이 문단의 도입부는 이 대만이 그 중국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대만은 이 하나의 중국의 이 기쁜 마음으로 편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후반부에 가면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매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항상 그 서구 사회가 야 니네들 신장 위구르, 인권, 티벳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중국의 한결같은 기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거는 중국의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이 나라들의 존경을 받는다거나 특히 대만에서 친중 정권, 우리는 기꺼이 중국에 편입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언젠가 그렇게 되면 대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중국에 편입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사실은 틀렸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거, 문화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국가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거, 이게 과연 중국이 언제쯤 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미국은 이미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미국의 매력을 느낀다거나 미국에 그 연결되고 싶다라고 하는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견, 그러니까 좀 맞는 것도 같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그 미국답지 않은 그 정의로움을 실천하고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허겁지겁 군인들을 철수시키면서 그 와중에 그 미국에 협력했던 많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라고 표현한 거는 좀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을 때 미국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대만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하나의 국가, 하나로 편입되는 거를 기꺼운 마음으로 선택할 거다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다른 내용도 혐중 정서의 또 다른 기원 르상티망 플러스. 참고로 말씀드린 거, 이 저자가 설명해주는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는 이거 설명되고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가지는 그 원한, 분노, 주인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좌절감에서 비롯되는 분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75페이지에 보면은 확실히 한국인이 중국인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중국 정부를 싫어해야 할 이유는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 이유들은 중국이 자초한 것도 있고 중국을 악마화해야 하는 미국이나 이에 동조하는 한국의 우파 세력이 과도하게 부추긴 점들도 없지 않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스스로를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의 숙명에 처해 있다고 한탄하는 것이 일종의 르상티망 같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특히 이런 가정은 한국 중장년 세대의 중화 문명 예찬에 대한 동전의 반대면으로 볼 수도 있다.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숙명 속에서 압도적으로 군림하는 강자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섞인 이 감정의 타깃은 당연히 약한 의미의 중화 민족주의 혹은 강한 의미의 중화 중심주의일 것이다. 한반도의 엘리트들은 청일전쟁 이전까지 중화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내면화한 조선 왕조 500년 혹은 1000년 이상의 문명의 변방에 위치한 자신의 처지를
못하며 이런 감정을 심화시켜 왔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은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었는데, 이 골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 깊은 곳의 유전자는 중국에 대한 부러움이 넘쳐난다. 이 도저히 노예가 주인을 이길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르상티망이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그 분함, 원망, 좌절,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혐중 감정이 생기는 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혐중 감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의 DNA 속에 그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속국의 피가 흘러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국 같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 표면적인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보여지는 아주 그런 문명화되지 못한 가끔 보이는 모습들이라거나 이런 모습들, 또는 우리가 동포라고 일컫는 그 중국 동포,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거에서 중국이란 나라 호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호감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생각의 근원에는 노예가 주인한테 이기지 못하고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원망,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혐중 감정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르상티망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이제 가지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2008년 중국이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며 대국 굴기를 선포했을 때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었다. 장이여우라는 세계적 거장이 연출한 중화 스펙터클 개막식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경제 중국뿐 아니라 문화 중국의 잠재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동의를 하실 수 없으실지 각각 다 판단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중국의 하계 올림픽을 보면서 중국이란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변화의 기류를 좀 눈치채고 몸으로 느끼고 과연 했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이제 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드디어 우리나라를 나중에 앞서게 되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 감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5페이지, 한류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류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소비재 수출이나 서비스업, 관광 상품과 관계가 많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 지속되던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호황처럼 삼성과 같은 하이테크 대기업이 누리는 특수는 이중화된 한국 경제 체제 속에서 쉽게 트리클 다운 되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 재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보수 매체나 경제지들이 혐중 감정 확산에 앞장서는 것은 자해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물론 자신들과 한통속인 극우 정치 세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반에 시작됐던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점점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이 두 번째 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 지속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호황처럼, 이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 반도체가 수출 호황 불황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중국의 복잡한 무역 분쟁, 이런 과정 때문에 과연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할당량이 정해지고 그걸 줄이라고 하는 미국의 권고 또는 권유 또는 압력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전까지 지속되는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호황처럼, 만약에 이러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페이지를 읽는다면은 이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이 낙수 효과, 물이 떨어지면서 돈을 벌면은 대기업이 벌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벌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 돈이 다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낙수 효과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도 이 경제학자들 또는 이 정책
이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서 재벌들의 재배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보수 매체나 경제지들이 혐중 감정 확산에 앞장서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보수 매체나 경제지들이 이 혐중 감정을 막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한통속이고 이 극우 정치 세력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혐중 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되는 게 이 한겨레 출판이나 아니면은 그 진보 지식인들 이 반미 감정을 또는 반일 감정 을 이용해서 뭔가 좀 이익을 취하고 있는 면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은 원인은 이렇고 배경은 이렇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 이런 점이다라고 나눠서 얘기를 해줬다면은 이 중국을 읽는 좋은 방법으로서의 책이라고 제가 느꼈을 텐데요. 이 책은 서술하는 방식이라든가 하는 게 중국과 미국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중국을 택해야 된다. 미국은 나쁘고 중국은 좋다. 미국 편을 들면은 보수 매체고 극우 매체고 멍청한 놈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좀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책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얘들아 중국 앞으로 우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미국이랑은 사이가 멀어져야 돼. 미국은 소프트 파워도 요새 떨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나중에 추월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제에 대한 관점이고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한 그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묘하게 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저자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 읽어가다 보면 확신으로 변하고요. 몇 가지 면에서 또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8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굴기하기 시작한 자국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비판에 굴욕감을 느꼈고 이들이 한국 네티즌에게 반격할 소재는 전통문화였다. 한국이야말로 중국 전통문화의 대표적 수혜국이니 모방, 짝퉁 문화의 원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소위 한복 공정, 김치 공정 논란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해프닝에 가까운 현상이다. 한국이나 김치 혹은 특정 전통 문화의 종주국이 어디인가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문화는 일방적으로 수출 수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쪽이나 영향을 받는 쪽이나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대화의 과정이자 그 산물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이 중국이 영화 산업이라든가 문화 산업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이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영화들이 박스 오피스 1위하고 그 매출액 기준에서 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들고 하는 대작 영화들, 히트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뭐 가요라든가 예술 이런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이 대단한 예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 문화가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굴욕감을 느낀다. 그 배경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 그런데 자기네들의 속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뒤틀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앞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내용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그렇다면은 한국이 이 한복, 뭐 김치 이런 것들도 사실 니네 그 대륙에서 다 배워간 것들 아니냐, 이거 원조는 중국이다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네티즌들의,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저자니 설명합니다. 소위부터 중간에 한복 공정, 김치 공정 논란은 이 과정에 나타나는 해프닝에 가까운 현상이다. 한국이나 김치 혹은 특정 전통문화의 종주국이 어딘가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아니 이 저자의 이 의견을 들어보면은 한복 공정, 김치 공정 이거는 무의미한 논쟁이야. 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동떨어져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김치? 그거 중국에서 배워온 걸 수도 있잖아. 또는 한복? 그거 중국 전통 복장일 수도 있잖아 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던 게 김치, 한복, 중국에서 넘어왔는지는 이 기원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상이라든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마치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야, 김치는 어디가 원조냐,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아니냐, 이런 식의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자는 야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아직 못 배우고 무식해서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은 인류의 고문명 중 아직까지 문화적 전승을 유지한 채 강력한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식으로 공략을 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과 동등한 역량을 가지거나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공존해야 하는 이웃이다. 이거는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야 중국 편 들자, 중국에 붙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국방과 외교는 미국과 친하게 연관이 있고, 경제적인 규모에서는 중국과 연관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말 그대로 앞서 설명 들으셨던 바와 같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저자의 이야기는 야 이왕 선택하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중국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터키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터키는 아주 지리적으로 기가 막힌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과 중동을 이어주는,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길목에 딱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드느냐, 사실 터키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잘못하면은 이 덩치 큰 고래들 틈에 껴서 숨도 못 쉬는 새우 처지가 될 것 같은데, 터키는 또 보면은 이러한 점을 오히려 역으로 잘 이용해서 미국이 뭔가 요청하면은 들어줄까 말까 야 해서 미국한테 뭘 얻어내고, 뭐 중동이나 아시아가 뭔가 요청을 하면은 이거 들어줄까 말까 그러면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자는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자 여기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식으로 공략을 하던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미국과 동등한 역량을 가지거나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더 잘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한 20년 전쯤에는 이러한 관측이 이제 많았었습니다. 이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라는 수치가 이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2% 3% 거북이처럼 가는 데에 비해서 중국은 연간 7% 10% 막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해서 야 요대로만 한 10년 가면은 또는 20년 내에는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점점 이상해지는 게 아니 저자는 왜 중국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배경 설명 드리자면은 저자는 지금 중국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인 안에 그 공동체 모임을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이따 또 짧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중국에 호감을 가지는 거는 이런 배경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나 플랫폼과 천하 3분지계, 나는 중국인들의 주류 사회에 섞여 사는 3세대 4세대 엘리트 조선족 동포들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굳이 한국과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충분히 한화하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도 중국 사회에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을 악마화하고 무시하는 한국인들과 굳이 어울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로 우리보다 중국 사회와 문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언어 구사에도 불편이 없는 그들을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야 니네 조선족이랑 친하게 지내. 조선족이 그 뛰어난 애들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봐. 조선족 엘리트가 얼마나 많은데 야 함부로 조선족 낮춰서 깔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상했던 게 이 엘리트 조선족 동포들, 아니 그 조선족 동포면 동포지도 엘리트는 뭐 잘 살고 있는, 아니면 뭐 잘 배운 계층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중국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무시하는 건 굳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약간의 여기서 혼란이 왔어요. 아니 그 조선족들이 모두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건 혹시 저자의 편견이 아닌가? 아니 왜 굳이 조선족들이 왜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은 굳이 떠나고 싶지 않아.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 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지 않아요. 얘기 들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엘리트 조선족 동포들을 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국말 잘 못하고, 한 3세대 4세면 당연히 한국말 못하겠죠. 굳이 한국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서 약간 당황스러운 게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족들을 모두 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막 엮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설명하면은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서요. 여기는 그냥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이 저자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게 여기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인데요. 진짜 이유는 내 첫 커리어인 14년간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 근무 경험이다. 나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 서울뿐 아니라 홍콩, 베이징, 싱가포르, 도쿄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서구인들이 지배하는 기업 문화와 그들의 목표 속에서 우리 로컬 직원들은 늘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분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주권 국가의 국민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식민화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서구의 담론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시아인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려면 서구에 맞설 만한 주도 세력으로서 맏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전이든 전후든 그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이 내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그러니까 이 저자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럽계 다국적 기업 연봉 1억 이상 받으면서 14년을 근무했었던 게 이제 저자의 이력입니다. 이 저자 본인도 엘리트고 뭐 공부 잘하시고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14년간 그 유럽계 그 다국적 컨설팅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아시아인들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도구로 쓰여지는 거에 격분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회사에서 근무하셨으면은 뭐 어떻게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적어도 뭐 어쨌든 한국 기업처럼 뭐 그렇게 갑질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아마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럽 사람들 눈에는 아시아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대접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니 회사에 속해서 상사를 유럽 사람으로 모시는데 상사가 자기한테 일 많이 시키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다, 도구로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왜 이걸 열받지? 만약에 이 저자가 진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진짜 비인격적인 대우와 열악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진 건 당연한데요. 저자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봉 1억 되는 걸 포기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라고요.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이 유럽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나를 너무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식민지의 상황인 것 같아.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선택한 게 그렇다면은 아시아가 대동단결해서 이 서구 유럽을 극복을 하자, 이기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구의 담론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아시아인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려면 서구에 맞설 만한 주도 세력에서 맏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맏형을 하나 좀 세워야겠다. 뭐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맏형 이제 후보로 이 저자분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세 국가 중에서 중국을 선택한 건 아닌가. 왜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게 있기 때문에 전전이든 전후든 여기서는 이 아시아인들이 대동단결하는 사업에 실패했다라고 저자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분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근무했으면은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뭐 유럽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열이 확 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서 나중에 유럽을 이길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보통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중국이 답이다 라고 저자가 판단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세상의 아시아인들이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일과 삶의 주인. 정말 저도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과 자기 삶의 주인. 일과 삶의 주인이 뭐죠? 내 인생의 노타치에 타치하지 마.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나는 독립하고 싶어. 일은 안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월급을 많이 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노타치 받는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저자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멋있는 말, 이 머릿속에서 이상향으로 생각될 말, 유토피아. 그러니까 일과 삶의 주인,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에 제가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데요.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판단이니까요. 저는 어쨌든 저자의 취향과 판단이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일과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가 지구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억지로 이제 눈 뜨고 일어나는 거, 피곤해서 집에 오는 거, 이게 사회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숙명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일과 삶의 주인이 아닌가? 밤늦게까지 매여 있어야 되나? 불만을 가질 법한다 한데 밤늦게가 조용하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 시간을 즐겨 택한 거고요. 접근법이 다르면은 나는 밤 11시 반까지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도 얼마 안 많은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나는 매여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재밌기도 하고 앞으로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분명히 눌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주인
본인 안 같아도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아마 제 속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속 자, 이 부분에서는 저자가 아주 좋은 표현을 하고 돌려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야, 너 모르는 거 떠들지 마. 미얀마 쿠데타 너 잘 모르지? 너 떠들지 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너 잘 모르지? 그 모르면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더해서 야, 네가 생각하는 거는 네 생각이 아니라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세뇌시켰고 보수 언론이 그 세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야.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의 내용은 미얀마의 상황이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든 한국 입장에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을 따랐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치나 지정학 이에 기반한 국익의 계산법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신경 써야 할 다른 일상의 일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일방적인 영향을 받은 채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 정말 그 머릿속에서 아주 많은 그 심한 욕설들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너 미얀마 잘 모르지? 야, 그게 우리 인생이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관심을 가져? 잘 모르고 너랑 상관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의견 내지 마. 네가 생각하는 거는 네 생각이 아니라 미국이 주입시킨 사상이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겁니다. 야, 너랑 직접 삶에 관련이 없는 거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의견은 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거는 아니 그 한겨레 출판이라고 하면은 자, 뭐 깨어있는 지식인,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시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야, 니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니네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국제적인 거는 너는 잘 몰라도 되는 거고 네 삶에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요.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네 생각은 네가 알아. 네가 뭘 공부해서 그렇게 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그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일방적 영향을 받은 거야. 미국이 너한테 생각하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이겁니다. 일상에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자는 독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너의 정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읽으면서 그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잘 몰라서 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라,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고해라, 이러이러한 점을 살펴봐야 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저자는 모르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결론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너 혹시 중국 싫어해? 그러면은 네가 무식하고 잘 몰라서. 너 혹시 조선족 싫어해? 근데 네가 잘 몰라서 뭐야.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우리는 미국에 지금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 혐중 감정을 넘어서 보편의 중국을 읽는 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의 중국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거는 나는 무식하구나. 나는 아무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감히 중국에 대해서 혐중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조선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파트너로 대하고 포용해야 되는 감정을 가지지 못한 나는 뭔가 정치적으로 내가 미국에 의해서 잘못된 보수 언론에 의해서 내가 무식해서 거구나. 내 판단은 틀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자, 책값은 18,000원입니다. 이 사상적인 균형점 아니면은 그 균형 잡힌 시각을 한번 좀 맛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18,000원을 들여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이 미국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국 친중적인 사상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한번 맛보기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지금 친중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건 중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좀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혈압이 올라가고 열이 받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쪼렙이고 구독자 수도 많지 않아서 나중에 알고리즘에도 안 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찾아오시려면 힘들 테니까요. 한 번씩 오신 김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